우리는 훌륭한 국가에서 살고 있는가? 흔쾌히 답할 수가 없다. 훌륭한 국가 없이는 훌륭한 삶을 살 수 없기에 사람들은 묻고 시도하고 좌절하고 또 도전한다. 도대체 국가란 무엇인가? 대한민국을 더 훌륭한 국가로 만들려면 우리는 각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나는 이런 의문들에 대한 답을 찾고 싶었다. 이 책은 오늘의 시점에서 내가 찾은 대답이다. 유시민 국가란 무엇인가 개정판 도서출판 돌베개. 맛있어. 너무 맛있어. 와, 아삭거리는 소리 들려? 와, 진짜 맛있다. 이 김치 어디에서 샀어? 김치 어디서 샀냐면 화 뭐? 무슨 김치라고? 그러니까 어디 김치냐면 바로 뜸들이지 말고 빨리. 도대체 어디 김치야? 화통김치. 화통김치라고. 국내산 재료로 100% 자체 생산하는 화끈하게 통하는 화통김치. 얼른 검색해서 사 먹어.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 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석. 초등어휘 3천, 초등어휘 5천. 검색창에 초등어휘 3천을 쳐보세요. 눈에 들어가도 상처 위에 발라도 혹은 아이들이 실수로 먹더라도 괜찮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수아비스. 이렇게 좋은 화장품 전 국민과 나누기 위해 수아비스 아이 모델 선발 대회를 개최합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수아비스. 아이를 포함한 가족 모두가 참여 가능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수아비스 화장품을 검색하세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수아비스. 평생을 수아비스와 함께할 모델 바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수아비스. 김어준의 뉴스공장. 네, 2부에 이어서 날로 과격해지고 있는 친박단체의 발언, 행동에 대해서 국회 안행 소속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전화 연결해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의원님. 네. 오늘 인터뷰가 굉장히 힘이 좀 없으십니다. 네, 아침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발언도 조심스럽고. 예. 제가, 조심스러운 이유는 제가 짐작이 갑니다만. 자, 네. 이 질문을 꼭 해보려고 제가 다시 연결한 건데, 이 배우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정도의 조직적인, 행동과 발언과 뭐, 가짜 뉴스와, 반대 집회의 발언들, 이게 그냥 산발적인 거라고 보십니까? 배후가 있죠. 조직적이고요. 우선은 그 모임에 사용되고 있는 도구 장비라든지 가짜뉴스 이 모든 부분들이 상당한 돈이 들어가고요. 그 돈의 출처는 그동안 저희들이 많이 지적을 했지만 정경련이라든지 이미 그 관변단체에 수십억 원이 지급된 사실 이 부분은 밝혀냈고요. 그 돈이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 것인지는 아직 모르고 있지만요. 예. 그리고 나오는 이야기들도 상당히 통일돼 있는 그 구호성 이야기들이 공유되고 있거든요. 예. 거기에다가 지금 자유총연맹 문제도 오늘 안행에서 아마 다룰 건데요. 자유총연맹도 그 집회 동원 지시를 내린 공문이 발견이 됐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각자의 어떤 조직성 내지는 배후로서 역할들이 산발적으로는 확인되는데 그 모든 것의 총배후 그 뒤에서 설계하고 조직하는 누군가가 있느냐 이건 아직 확인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짐작은 어떻게 하십니까? 짐작은 여러 가지 설이 있죠. 그 전에 청와대가 기능을 바로 할 때,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애는 청와대 내에, 온라인 등, 여론 조작을 담당하는 사람과 부서가 있었고요. 최순실과도 연결된 부분이 확인이 됐죠. 네네네. 그리고 국정원도 그러한 역할을 지난 대선 때 했었고, 여전히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조직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정윤회라든지, 이러한 최순실과 연결될 수 있고,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 비호하는 그런 그 브레인 참모 역할을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의 조직이 가동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의문과 의혹들은 여전히 있는 상태이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 좀 더 조사를 해주시고요. 특히 그 네네. 경찰청장 오늘 보시면 단호하게 대처해달라고 꼭 요청해 주시고 결과도 알겠습니다. 저희하고 인터뷰 한번 해주시고요. 네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짚어보자면 표창 의원님이 최근에 그 SNS 활동이 뜸하시다가 갑자기 이 개헌에 대해서 한마디 하셨어요. 예. 네. 최근에 이제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네. 3당이 개헌 추진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이 대목에 대해서 비판을 하신 이유가 뭔가요? 우선 국민들의 뜻에 반하기 때문이고요. 또 응급하기 때문이고요. 저는 좀 어떻게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느끼냐면 119 그 긴급 출동 차량이 막 달려야 되는데 그 앞에 어떤 차가 가로막고 나는 지금 중요한 내 일이 있어라고 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지금 국민들께서는 탄핵과 특검 수사로 진상 규명이 이루어져서 확실하게 국정농단의 뿌리를 뽑자라는 것인데 거기에 갑자기 개헌 얘기를 들고 나와서 그 물타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자신들의 이익이죠. 정치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모습. 여기에 덧붙여 그 주도 세력이 이 모든 국정농단의 주범과 공범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집권 여당, 새누리당, 그 자유한국당이라는 것. 이 부분이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30명 이상의 이제 개헌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여기에 동참하는 걸로 이런 움직임에 알려져 있는데. 네, 뭐 정당이나 소속을 불문하고 현재의 그런 지금 그 대선 전 개헌을 하자라고 하는 것은 현실성도 없거니와 국민들의 이런 그 탄핵과 과연 탄핵이 될 것인가, 특검 수사가 제대로 좀 연장이 될 수 있나, 과연 여기서 말 것은 아닌가, 다시 또 그 반동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와 긴장, 불안을 갖고 계신 국민들께 절대로 예의가 아니거든요.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당이건 소속이건 뭐 친소관계 모든 걸 다 떠나서 지금 당장 그 논의는 중단하고요. 국회 내에서 개헌에 대한 연구하는 건 좋습니다. 언제든 해야 할 것이고 한다면 제대로 해야 될 테니까요. 근데 지금 무리하게 갑자기 대선 전 개헌을 해야 한다는 그런 목리를 들고 나와서 국민들께 불안을 끼쳐드리는 것은 절대로 정치인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민주당 내에서 또 다른 정당 내에서 개헌이 대선 전에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때 한번 연결해 보겠는데, 의원님은 이제 어쨌든 지금 정부에서 개헌 얘기를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하신 거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 특검 연장을 안 해줄 것 같은데 그럼 민주당이 남아있는 카드가 있나요? 특검 연장을 안 해주면 결과적으로 이제 검찰 특별수사본부로 넘어갈 수밖에 없고요, 현실적으로요. 예. 그러면 현재의 황교안 총리 특검 연장을 안 한다면 당연히 박근혜 최순실 부역 세력이라고 봐야 되고요. 본인도 그중 일부라고 인정한 것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황교안 총리를 포함한 어떤 누구라도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에 지난 대선 때 국정원 사건처럼 개입하거나 방해하거나 하지 않도록 민주당 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표창원 의원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예정된 헌법재판소 최종 변론에 결국 불출석하기로 결정됐죠. 이 문제 관련 포함하여 박근혜 대통령 측의 여러 가지 여론전, 법적 근거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헌법학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이준일 교수님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 대통령이 왜 최후 진술을 안 하는 걸로 결정했을까요? 뭐, 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한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본적으로, 뭐, 대통령께서 그동안 수첩이나 어떤 자료 없이 토론하거나 대화하는 능력이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부담을 느낀 것 같고. 예, 그 부분은 또한, 네.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계산한 결과,
재판에 유리한 뭐 결과를 도출할 수 없을 것 같다는 판단, 뭐 그런 두 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토론 능력에 대해서는 많은 언론도 거론했고, 국민들도 짐작하는 바인데, 현실적 이익이 없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아무래도 뭐 지금까지 그 증언이나 증거를 통해서 뭐 대통령에게 사실상 뭐 유리한 증거들이 없었고, 사실 나와서 뭐 대통령이 사실 그 증언하거나 또 신문을 받게 되면 뭐 오히려 불리한 증거들만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뭐 그런 점 때문에 그런 계산이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나와서 해봐야 이익이 없을 것이다. 예. 네. 그런데 보통 재판에서 이런 최후 진술권을 행사하지 않고 포기하면은 재판 관행에 좀 불리한 인상을 주지 않나요?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뭐 어쨌든 그 적극적으로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예. 뭐 그 자체는 뭐 저희가 바깥에서 생각해 볼 때는 실제로 나가서 어떤 이야기를 해도 본인에게 유리한 점이 없기 때문에 방어권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총평부터 한번 해보죠. 지금까지 오늘 이제 최종 변론 기일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16번 있었나요? 변론이 쭉 네. 있었는데 일단 전문가로서 총평 먼저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지금 재판인데요. 예.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변론 수준 이런 것들이 품격에 맞지 않는 그런 변론이 아니었는가. 그리고 좀 많은 지연 전략들 이런 것들이 뭐 국민들 눈살을 좀 찌푸리게 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실은 치열한 토론이 있을 줄 알았는데 뭔가 예리하고 치열한 토론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건 거의 없었어요. 좀 구체적인 사례로 이게 변론 수준이 형편없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신뢰를 좀 들어봐 주십시오.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셨는지. 실제로 그저께 그런 대리인단 새로 가입한 참여한 대리인단들의 그런 막말 또 고성 또 잘 아시는 것처럼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시는 변호사님 태극기를 어깨에 걸치고 또 이런 퍼포먼스 이런 것들 사실 말하려고 치면 너무 많아서요. 사실 무더기 증인 신청 재판관들이 연세 드신 분인데 젊은 재판관들에 대한 고압적인 자세 이런 것들 보면은 이게 과연 한 국가의 국가 원수의 탄핵을 놓고 심판하는 그런 자리인지 좀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대단히 좀 불편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 재판정에서 일반 재판정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긴 하는데 헌재 재판정에서 피고 측의 변호인단이 재판관을 향해서 고함을 지르거나 이런 전례는 없죠. 많지 않죠. 그거는 본인들한테 불리한 그런 상황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리고 헌재 재판도 결국은 일반 법원 재판에 관련된 법 조항들을 인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법원조직법에 따르면은 이 재판의 어떤 존엄, 질서를 해치는 경우에는 입정을 금지시키거나 또 퇴정 명령할 수 있고요. 심지어 이제 30일 감치까지도 할 수 있고, 또 이건 사실 형사범이 될 수도 있거든요. 법정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도 가능합니까? 네, 이런 법원의 이런 재판을 방해하거나 위협을 주는 행동은 특히 모욕, 소동을 벌이는 이런 행동들은 형사처벌 가능하고, 지난번에 이 통진당 사건 때도 아마 대리인단 쪽에서 조금 그런 언행을 하다가 아마 보수단체의 고발로 수사가 좀 진행이 됐던 그런 전례도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만약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이 재판부를 향해서 폭언을 하거나 고함을 지르거나 했던 행위들에 대해서 고발을 하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수사가 진행이 되고 만약에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검찰이 판단을 하면 기소까지도 가능하겠죠. 네. 관련 규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형사형법 138조에
법정 모욕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법정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국회 회의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런 그 재판이나 회의를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그런 모욕적인 발언, 소동 이런 행위를 하는 경우에 처벌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고발은 꼭 그 헌재가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 고소고발이라고 하는 것은 뭐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고발은 그 범죄 혐의를 알고 있는 시민들은 다 할 수 있는 거죠. 일반 시민들도 이 문제를 문제 삼아서 고발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아까 지연도 말씀하셨는데 대통령 대리인단이 한 행위의 대부분이 사실 지연이 아니었나 짐작될 정도로 대부분 언론에서도 이게 지연 아니냐 그랬는데 전문가가 보시기에는 어떤 부분들이 그런 의도적 지연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네, 뭐 일단 초반부터 증인 채택을 무리하게 요구했고 그 증인들 가운데 보면은 중복된 그런 증인들 또 불필요한 증인들 심지어는 본인들한테 불리한 증인들까지 이렇게 무리하게 채택을 요구를 했고 그다음 후반부에 와서는 계속 그 재판부의 중립성 문제, 공정성 문제를 또 제기하면서 심지어 강일원 주심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까지 하는 것, 재판부 스스로 그게 결국은 재판 지연 전략이라고 또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지금 그 마지막에 와서는 계속 재판을 이렇게 빨리 결정하면은 우리 나중에 불복하겠다라고 하는 거 계속 그런 위협적인 발언들도 사실 지연 전략인 것 같고 또 지금 재판관 숫자를 빨리 9명으로 채워서 재판하라 이런 것들. 그리고 최근에는 나중에 재심 청구하겠다 이런 것들 다 결국은 심판을 지연하려는 전략들로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헌재 지금 대통령 탄핵 결정은 재심이 없지 않습니까? 재심에 관한 규정은 헌법재판소법에 없습니다.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헌재가 할 수 있는 5가지 심판 그 절차마다 각각 그 재심 사유 재심을 허용할 수 있는지를 각각 판단해 왔습니다. 그래서 헌법 소원이라든지 지난번에 통진당 사건에도 재심이 청구됐었는데 재심은 허용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재심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헌재가 판단하면 할 수도 있는 거군요. 네, 재심을 허용할 수는 있는데 다만 이제 그러나 재심에 필요한 그 요건, 다른 법에 민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법에 재심이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서 적법 여부를 가르는데요. 지난번 통진당 사건 재심 같은 경우에도 결국 이제 각하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대통령 대리인단 쪽에서 주장하는 이 재심 요건을 보면은 그 민사소송법을 인용해서 아마 이 재심이 가능하다라고 보지만 이거는 사실 헌재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7명이 되면 심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서 재심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각하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원래 9인이어야 하는데 8인 체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헌이고 재심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것은 근거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심리는 7명이면 충분하고요. 그동안 지연 전략으로서 이분들이 사용했던 것도 사실은 7명 될 때까지 기다렸던 건데 이제 와서 자신의 주장들을 번복하고 오히려 그것을 반대로 또 주장하기 때문에 이게 앞뒤가 좀 안 맞는 주장이죠, 사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갑자기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뭐냐면 대법원에서 이정미 재판관 후임은 대법원 몫인데 대법원에서 최종 변론 이후에 후임을 지명하겠다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우선은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지도 설명해 주십시오.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재판관 9명인데요. 그 중에 이제 3명을 대법원장이 지명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이정미 그 소장 권한대행이 아마 이제 대법원장 지명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정미 재판관 후임은 이제 대법원장이 지명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원래 절차대로 한다면 퇴임 한 달 전부터 절차를 개시해서 또 국회 인사청문회 이런 거 받아야 되니까 원래대로라면 맞는 절차인데 지금 이제 미묘한 시기이고 또 대리인단 쪽에서 8인 체제, 7인 체제 이런 그 위헌 논란을 제기하면서 심판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지금 만약 그 재판관 후임자를 지명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대리인단 쪽에서는 이 임명 절차를 완료하고 재판을 진행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까 대법원장으로서는 좀 신중하게 최종 변론이 아니라 사실은 최종 선고 이후에 후임자를 지명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사실은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서는 9인이 아니라 8인이 문제라고 하는 것도 이거하고 연결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9인이 될 때까지, 이정미 재판관 후임이 결정될 때까지 판결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보통 9인이 만약에 후임이 지명이 되면 실제 후임이 결정될 때까지는 인사청문회 비롯해서 한 달에 걸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 주장을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한 달 이후나 연기된다는 얘기고, 그죠? 한 달 되고요. 사실 이정미 재판관 채워져도 사실 8명이고요. 예. 지난번에 퇴임한 소장 케이스까지 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그래야 9명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소장은 또 국회 동의가 필요한 거라서 사실 더 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한 달이 아니라 2달, 3달 엄청 길어질 수 있어서 이건 지연 전략이 하나가 아닌가 이런 의심을 받기 때문에 대법원장으로서도 좀 이런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최종 선고가 난 이후에 지명하는 것이 현명하고 신중한 판단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그래봐야 결국 2주 후인데요. 지금 대략 2주 후에는 맞습니다. 네, 판결이 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지금 아주 미묘한 시점에 그 가운데 할 수도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최종 변론 이후라고 하면 최종 변론이 오늘이니까 오늘부터 앞으로 2주 안에 할 수도 있다. 예. 맞습니다. 이제 하는 거는 대법원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법원에 계신 분들이 다 신중하고 특히 대법원장까지 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고려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사정들을 다 고려해서 현명하게 그렇게 결정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바람이긴 한데 하필 이 시점에 맞습니다. 예, 탄핵 심판 이유가 아니라 최후 변론 이유라고 대단히 미묘한 발표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일주일이나 2주일 이내에 그러니까 탄핵 최종 심판 결론이 나기 이전에 만약에 지명이 되면 그것도 큰 논란이 한번 일어나겠군요. 지명이 돼도 또 절차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되었다라고 볼 수 없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헌재 최종 선고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고 헌재 스스로도 영향받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후임자 지명과는 상관이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결정은 대법원장이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이거 굉장히 전문적인 내용인데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모든 거를 다 문제 삼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아예 국회 의결 과정도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국회에서 의결했던 것도 위헌이다. 이 주장은 왜 나온 겁니까? 두 가지 점이 아마 지적이 되는 것 같은데요. 하나는 지금 탄핵소추 절차에서 반드시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를 받았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건데 이건 법상 반드시 받아야 되는 절차가 아니고 받을 수 있는 임의적 절차이기 때문에 일단 절차 위반이라고 하는 주장이 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두 번째는 탄핵 사유를 최초에 13가지로 아마 제시를 했는데 그 탄핵 사유마다 의결이 필요했다라고 이렇게 아마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지금 국회법상 탄핵소추 의결은 그렇게 사유별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제 규정이 없고 그저 그냥 성명과 지위, 탄핵소추 사유를 들어서 의결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평상시라면 문제 삼지 않을 것도 이제 작은 꼬투리라도 있으면 잡아서 문제를 삼고 있는 중인 거군요. 말하자면. 네. 그렇죠.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도 이게 절차 문제가 제기가 되었는데 사실상 헌재가 이 문제를 잘 정리했고 사실 이 사건에서도 이미 다 정리가 된 사안이라서 다시 이런 절차 문제를 제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지연 전략 중에 하나로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워낙 많은 사안들을 문제 삼고 있어가지고 근데 최근에 이 문제 한번 여쭤볼게요. 최근에
갑자기 등장한 이 설인데 탄핵 선고 전 하야설이 있습니다. 네. 대통령이 만약에 탄핵이 선고되기 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하야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혹시라도 하야된다면 하야하면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야하면. 그래서 이 탄핵소추 관련해서는 이제 다 국회법에 지금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관련된 조항에서 이 탄핵소추 의결이 된 후에 즉 탄핵 심판이 진행 중에는 이 사직서를 제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그런 조항이 있는데요. 그거는 뭐 임용권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임용권자가 없고 선출직이니까 일반적인 판단은 뭐 하야는 할 수 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국회와 대통령 간의 어떤 정치적 갈등이라고 하는 측면을 담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하야해서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 그거는 유의미한 판단이기 때문에 뭐 허용할 수 있다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법적으로는 가능하다. 되지만 다만 이제 탄핵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 대통령이라고 하는 고위직 공무원을 파면시키는 어떤 징계 절차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제 이런 국가기관이 헌법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어떤 그 헌법 재판이기 때문에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이런 어떤 개인의 이익을 넘어서 이런 헌법적 어떤 해명 내지는 어떤 이런 반복, 이런 헌법 위반 사실의 반복이 고려되는 사안에서는 이런 주관적인 이익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객관적인 이익, 그러니까 헌법을 소화한다는 이익 때문에 판단을 해왔기 때문에 판단을 저는 할 거라고 보고 또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야는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과 관련된 선고는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탄핵 선고는 이루어지는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하야하게 되면은 이제 이미 전직 대통령이 돼버리기 때문에 파면이라고 하는 제도는 현직 대통령을 강제로 물러나게 하는 제도라서 헌재가 대통령의 헌법 위반은 판단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파면 결정은 결국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판단은 하지만 파면으로 될 수는 없다. 이게 굉장히 복잡하네요. 예. 다만 이제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그러면 탄핵 선고를 받았을 때 받는 대통령의 불이익이 다 사라지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법률에 보면 대통령은 금고 이상의 형벌을 받게 되면은 탄핵과 똑같은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계속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한 뒤에 유죄 판결을 받아내면 사실상 탄핵을 받은 것과 대단히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그 부분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리하면 하야는 법적으로 할 수 있고 하지만 이미 맞습니다. 전직이 되기 때문에 선고를 하더라도 탄핵 인용이나 또는 기각 결정이 아니라 다른 형태가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계속돼서 혐의가 입증되면 전직 대통령이 누릴 수 있는 예우들은 잃게 될 것이다. 금고 이상의 형벌을 받는 경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헌법학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이준일 교수님이었습니다. 똥은 싸고 다니냐? 미치도록 싸고 싶다. 빅동의 추억. 미국 장사랑! 구렁이 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이건 제가 써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우주인들의 비상식량으로 쓴다는 남미 최고의 완전식품 마카 플러스 한국에서 가장 비싸고 귀한 식품이라는 산삼 플러스 거기에 한국인이 좋아하는 녹용까지 일단 이 세 가지를 모두 넣은 제품이 나온 거니까 마카 산삼 녹용 대박 좋은 건 다 있네. 031-323-2559 영한네이처 yhnaturi.com 예, 불친절한 AS. 안현주 씨가 지난 토요일 택시를 타는데 안승길 기사님께서 같은 한신이 가족인 것 같기도 하고 이거. 김어준 같은 양반 덕에
정치 참여가 늘어났다. 난데없이 공장장을 소환했다. 이런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가족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자,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에 한 청취자가 제보한 내용인데 청년 암살 살수단 지원자를 모집한다. 언제라도 죽음을 준비한 분으로 유서를 작성해 두신 20대부터 65세까지 무술에 능한 분. 참네. 사직생의 각오로 자초될 위기에 대한민국을 구하고자 하는 애국 열사를 모집합니다. 이런 문자를 보내고 이게 톡인 것 같기도 한데요. 톡을 쓰고 유포하고 수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암살단을 모집한다고? 야, 이게 진짜 7, 80대 남미에나 있던 일인데 철저하게 수사해야 되나 봅니다. 뉴스공장 해외에서도 듣자 쿠웨이트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듣고 있는 박정미 씨. 네, 계속 들어주십시오. 그 외에 오늘은 친박단체 행동에 대해서 걱정하고 화내신 분들 굉장히 문자를 많이 보냈습니다. 철저히 수사해야죠. 예. 저희도 거의 관련자, 관련 단체, 그 배후 모두 철저히 수사해야 되다 봅니다. 뉴스공장도 계속 이 뉴스를 추적해 가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디플로마티크의 편집장이었다가 편집위원이 된 사단법인 인문결 연구소 소장 임상훈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괜찮습니까?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예, 점점 나아지시네요. 오늘 전반적으로 주제가 좀 무거웠거든요. 네, 그러네요. 네, 월요일 날 아무래도 지난 주말 그리고 헌재 이런 스트레스 받는 뉴스에 대해서 해설을 하다 보니까 뉴스가 좀 무거웠어요. 네. 표정도 많이 어두우신 것 같아요. 원래 표정은 어둡고요, 제가. 자, 이 마지막 순서라도. 네. 뭔가 이렇게 밝으면 좀, 좋겠는데. 네. 아니에요? 밝지 않아요? 네. 오늘 안 밝아도 밝은 목소리로 전하죠. 네. 제 얼굴이 밝으니까, 보이시지는 않겠지만, 결국 내용은 그리 밝은 내용은 아닙니다. 비슷한 내용인데, 가짜 뉴스 요즘에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가짜 뉴스. 네. 근데 먼저 그러니까 시작하기 앞서서 관련이 됩니다만은 그러니까 지지난주 토요일이네요. 바로 그저께 말고 지지난주 토요일 미국의 신문이죠. 뉴욕 타임스에 기사가 하나 실렸는데 그거를 먼저 소개를 하나 해드릴까 싶어요. 이게 뭐냐면 진보가 절대적으로 옳다 이런 어떤 배타적인 신념 그런 도덕적인 우월감 지나친 우월감 이런 것들이 트럼프의 지지율을 살찌운다 이런 내용의 기사가 하나 실렸습니다. 일리 있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게 실제 2명, 3명 정도의 인터뷰를 해가지고 실린 기사인데요. 그러니까는 40대 중반입니다. 이제 미국 시민이죠. 지난 대선에서 이제 트럼프를 찍은 사람인데요. 원래부터 보수 진영의 보수를 지지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트럼프가 꼭 어떤 사람이라서 찍은 게 아니라 이제 보수 후보라서 공화당 후보라서 트럼프를 찍은 사람입니다. 근데 찍은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일련의 벌어지고 있는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니까 이건 아닌가 보다 싶은 거죠. 그러면서 트럼프를 찍은 건 잘못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던 참이었는데 그 다음에 자신에 대해서 너 누구 찍었니? 트럼프 찍었다. 거기서 쏟아지는 비난.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예.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나라 걱정이 아니고 자신한테 돌아오는 어떤 비난. 너 그러고 제정신이야? 너 미친 거 아니야? 그리고 도대체가 이제 무슨 생각으로 사는데 너는 그런 트럼프를 찍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날아오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당혹하면서 결국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 진보주의자라고 내세우는 사람들에 대해서 증오감을 품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냥 사적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렇죠. 네, 자기는 공화당 후보라서 보수 후보라서 찍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다 대놓고 네가 그렇게 해서 네가 무슨 생각을 한 거야라고 이제 사적으로 공격하는 걸 받아들여서 이제 방어적으로 변할. 그렇죠. 가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트럼프를 찍은 직후에는 후회를 했는데 지금은 골수 트럼프 지지자로 돌아섰다는 거예요. 오히려. 네. 그런 예가 지금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명 정도를 지금 인터뷰를 해서 찾아냈는데 그러니까는 또 다른 한 명의 경우 그 사람은 30대입니다. 30대 중반인데 아마도 그 미혼인 것 같죠. 여자를 못 만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한 번도 경험이 여자를 그 좀 교제 중이었는데 그러니까 먼 거리였던 모양이죠. 이제 그 뭐 메시지 상으로 그랬는지 아니면 뭐 교제 중이었는데 자신이 트럼프를 찍었다는 사실을 말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말을 했더니 결국 이제 잘 진행될 것 같아서 말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말을 했더니 여자 반응이 뚝 끊어졌다는 거예요. 갑자기. 너랑은 만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특히 사실은 여성에 대한 공격이 많았으니까요. 그렇죠. 트럼프는. 그렇죠. 여성들이 이거를 견디기가 어려웠겠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도 역시 그러면서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기를 공격할까봐 트럼프를 찍었다는 이유로 공격할까봐 그리고 왜 미국에 가면 식당이나 이런 데도 트럼프 지지자들은 출입금지 이런 식당들도 간혹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도대체가 왜 내가 트럼프를 찍었다는 이유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나 하는 물론 그 제가 이제 그 마음속으로 정서적으로는 이 사람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민주사회 아닙니까? 뭐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투표 권한이 부여가 돼서 찍었는데 그 이후로 이 사람이 살 수 없을 만큼의 어떤 이런 비난에 시달리고 있다면은 살 수는 있겠지만 사회생활을 할 때 숨겨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골수 트럼프 지지자로 돌아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잘못을 인정하느니 그렇죠. 그거를 정반대로 옹호해서 왜냐하면은 이거 봐 이렇게 알고 보면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말하고 싶은 거죠. 동일시하는 거죠. 자기하고 트럼프의 성공 그렇죠. 여부를. 왜냐하면은 아마 청취자분들도 잘 생각을 해보시면 동의를 하실 것 같은데 나의 그 존재가 나의 몸만이 아니고요. 내 주변에 있는 내 소유물이라든가 나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것들, 그다음에 나의 사상 이런 것들이 전부 나의 같은 존재거든요. 소유까지 다 존재가 되는데, 그러니까 에릭 프롬이 소유의 존재다 이거 했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철학적으로 가시고 있는. 근데 이거 뭐 많이 알려진 얘기니까. 어디서 알려진 얘기입니까? 이건 누구나한테 알려져 있는. 그러니까 이 소유라는 것이 존재에 대비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욕을 해서만 내가 기분이 나쁜 게 아니고 내 주변. 나하고 관련된 모든 그렇죠. 것들. 가족을 욕을 했을 때도 기분 나쁘잖아요. 나의 평판, 나의 친구, 그렇죠. 뭐 나의 가족. 그다음에 내가 누굴 찍었냐에 가지고 나의 정치적 신념. 욕을 하면은 내가 욕을 먹은 것 같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심리라는 거죠.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그렇다고 욕을 하지 마요. 잘못했는데. 그러니까 제 말은 지나치게 이렇게 몰아붙였을 때 전략적으로 별로 이렇게 도움이 될 게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정도의 하는 거죠. 분석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게 그 나쁜 뉴스하고도 관련이 될 수가 있는데. 가짜 뉴스요. 가짜 뉴스 관련이 되는 데가. 나쁜 분이네. 그걸 들으시고. 페이크라는 말 쓰지 않습니까? 페이크 뉴스. 이게 워낙에 지금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다 보니까 새로운 신조어들이 막 나오죠. 네. 그리고 이제 프랑스 뉴스를 봐도 페이크 뉴스라고 그냥 영어를 그대로 갖다 쓰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게 이게 F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페이크 할 때. 근데 3F 참. F. 그러니까 페이크 말고 팩트. 그다음에 feel. 이 세 개 F로 시작하는 세 단어가 지금 계속 같이 이렇게 어울리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 페이크 뉴스 같은 경우 그러니까는 가짜 뉴스 이게 작년 대선 미국 대선 때 대선 막판에 치달을 때 한참 문제가 됐었죠. 그때 이제 어떤 많이 유명한 어떤 그 인터뷰가 있었어요. 깅리치라고 하는 이게 트럼프 진영의 어떤 그 참모였죠. 인터뷰 중에 그 트럼프 진영에서는 오바마 대통령 하에서의 미국이 치안도 나빠지고 막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기자가 어디가 나빠졌냐? 지금 통계상으로는 지금 치안이 좋아지고 있고 경제도 좋아지고 있고 그러는데 어디가 나쁘다는 거냐? 거기에 대해서 즉답은 못 하고 어쨌든 나빠지고 어쨌든 나빠졌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기자가 이건 팩트다. 그러니까는 그건 당신들 팩트인지 몰라도 내 팩트는 다르다. 그리고 당신들은 리버럴 그러니까 민주당을 얘기하는 거죠. 당신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기자가 우리 얘기가 아니라 FBI에서 나온 거다. 그러니까는
어쨌든 간에 그건 당신들 얘기고 국민들은 그렇게 안 느낀다 하면서 feel이란 말을 써요. feel,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팩트하고 feel 사이에서의 이게 그러면 도대체가 그 팩트를 믿어야 되냐, feel을 믿어야 되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걸 사실 엄밀히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믿는다는 것 자체는 그거는 feel이죠. 팩트는 그러니까 우리가 팩트를 믿을 수도 있지만 결국은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거죠. 그렇죠. 믿고 싶은 걸 믿는 것이지 우리가 눈에 보여준다고 믿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는 뭐 우리나라 현상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올해 5월에 프랑스 대선이 있죠. 그다음에 9월에 또 독일의 총선이 있습니다. 당장 지금 프랑스하고 독일이 두 나라가 난리가 났어요. 네. 왜냐하면 작년에 영국에서 브렉시트가 한번 이런 가짜 뉴스들로 결국은 그렇게 물론 그게 몇 퍼센트의 어떤 영향을 줘서 그렇게 된다는 걸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트럼프 당선에 가짜뉴스가 기여했다 말하고 있죠. 트럼프도 그렇고. 그렇죠. 영국 브렉시트도 그랬고. 그러니까 지금 프랑스 대선과 독일 총선을 앞두고 두 나라가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프랑스 같은 경우도 이번 대선에서 나쁜 뉴스가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프랑스에서는 나쁜 뉴스라고 그럽니까? 계속 나쁜 뉴스라고. 제가 그렇게 계속 말합니까? 가짜 뉴스 죄송합니다. 나쁜 분이네. 가짜 뉴스. 제가 나쁜 거하고 가짜하고 이렇게 헷갈리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 같아요. 네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라. 네. 사실 검증 가능한 팩트가 따로 있는데 네. 그게 이제 불리한 거예요. 네. 이쪽 세력한테는. 불리하니까 이 뉴스 보지 말고 네. 우리 편들은 그냥 네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 그렇죠. 그런 믿고 싶은 대로 믿는데 도움이 되는 가짜뉴스를 계속 생산해 줄게. 네. 이런 메커니즘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것에서도 이 가짜라는 게 말이죠. 사실 거짓말이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늘 월요일 아침에 김어준 공장장이 여기 없었다. 이건 녹음된 걸 트는 것이다. 이거는 가짜잖아요. 그런 가짜면은 금방 밝혀지는 거고 상관이 없는데 그런 게 아니고 사실 우리가 팩트 체킹이라는 말을 요즘에 많이 습니다만은 팩트라는 것이 특정 시간에 특정 공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을 팩트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건 무한대로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팩트를 골라서 그걸 어떻게 조립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거에 대한 해석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사실과 사실이 아닌 걸 뒤섞는 건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학계에서도 정말 중요한 건 팩트 자체가 아니라 팩트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네. 팩트의 의미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의미를 어떻게 만드느냐는 팩트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팩트를 어떻게 연결하느냐 갖고 수십만 가지 의미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짜뉴스가 무서운 것은 지금은 그냥 해석. 네. 사실 해석을 완전히 반대로 하거나 다르게 하는 거는 과거에도 언론들이 사설을 통해서 똑같은 사건 보고 정반대로 해석하기도 했는데 이 가짜뉴스는 사실관계 자체를 틀어버리니까요. 네. 사실을 앞부분은 사실인데 뒷부분은 사실이 아닌 걸 갖다 놓고 결론을 내니까 이게 해석만의 문제가 아니라 해석에 사용되는 사실관계를 망가뜨린다는 의미에서 이거 재료도 그렇죠.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뭐 범죄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도 이제 어쨌든 간에 아무리 미뤄져도 올해 안에 대선이 있잖아요. 대선을 앞두고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이게 기술상으로도 과거에는 우리가 정보를 준다라고 하면은 그냥 우리가 흔히 알려져 있는 중앙 언론사에서 주로 이렇게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언론 신문에서 보면은 이게 사실관계가 확정이 된 거고 다른 데서는 들어올 데가 없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게 결국은 정보의 민주화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나쁜 어떤 한 측면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과연 우리가 겁내야 되는가. 사실 이게 20세기 초에 대중문화가 막 이렇게 보급되기 시작할 때하고도 굉장히 우리가 비교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때도 이게 예술가들만 할 수 있을 줄 알았던 이런 것들이 복제가 되고 아무나 하게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우려를 하고 그랬는데 그랬을 때 이제 두 양쪽의 어떤 논쟁이 있었던 것이 아도르노하고 벤야민 사이에서의 논쟁이 이제 유명한 게 그건데 결국은 이게 정화가 되고 민중은 정화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런 이제 주장을 했던 사람이 벤야민인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사례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돈을 투입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거고. 물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에 대한 범죄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런 어떤 나쁜 측면이 나오잖아요. 이런 그 한마디로 말해서 기술이 발달하고 얼마든지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은 인터넷상에서 아주 뭐 아무나 만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허락을 안 받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부작용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이제 범죄 행위 자체는 당연히 안 되죠. 근데 이제 그런 행위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제 용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측면을 말씀드리는 건데. 가짜 뉴스를 용납하자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자꾸 아까부터 이제 그쪽으로 몰고 가시네. 30초밖에 안 남았으니까 핵심을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뭐 난무하고 있지만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략적으로 지나치게 그 한쪽으로 구석으로 몰아갔을 때 더 이런 것들이 이제 심하게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반동이 있을 수 있다. 네. 동의하지 않고요. 저는 척결을 해야 된다. 소위 이제 예술이 복제되는 것과는 다르게 가짜 뉴스는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전 철저히 처단해야 된다. 저는 아까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었는데 좀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네, 이 문제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얘기하죠. 그렇죠. 네. 지금까지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의 임상훈 편집위원이었고요. 저는 김어준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